안녕하세요. 저는 이옥순이라고 합니다. 치매에 걸려 10시간마다 잠깐씩 정신이 돌아오는 제가 이런 나를 버리고 재산을 강탈하려는 며느리에게서 나 자신을 지키려는 마지막 이야기 좀 들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제부터 이야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옥순입니다. 올해 72. 하지만 요즘 들어 제가 과연 이옥순인지조차 가물가물할 때가 많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여기가 어딘지, 지금이 몇 시인지, 심지어 제 이름이 뭐였는지조차 떠오르지 않는 날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그랬죠. 치매라고, 알츠하이머라고. 처음엔 가벼운 건망증인 줄만 알았습니다. 손자 이름을 깜빡한다거나 아침에 밥을 먹었는지 기억이 안 난다거나 그런 것들이야 나이 들면 누구나 겪는 일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점점 심해졌습니다. 며느리 얼굴을 보고도 누군지 몰라 누구세요? 라고 물었을 때 며느리 얼굴에 스친 그 차가운 미소를 저는 지금도 기억합니다. 기억한다는 게 참 아이러니합니다. 대부분의 시간을 안개 속에서 헤매는 제가 유독 그 순간만큼은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하루에 한 번, 정확히는 10시간마다 마치 누가 제 머릿속 스위치를 켜주기라도 한 것처럼 정신이 또렷해지는 시간이 찾아옵니다. 그 시간은 딱 1시간 정도. 그 1시간 동안만큼은 제가 누구인지, 여기가 어딘지, 그리고 지금 제 주변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완벽하게 인식할 수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도 이 증상은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치매 환자에게 이런 주기적인 각성이 온다는 건 의학 교과서에도 없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저는 압니다. 이건 하늘이 저에게 준 마지막 기회라는 것을. 오늘도 그 시간이 왔습니다. 새벽 3시, 온 집안이 고요한 시간입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천장을 보고 있었다는 표현이 맞겠네요. 방금 전까지만 해도 저는 천장의 얼룩 하나하나가 무엇인지조차 인식하지 못하는 상태였으니까요. 그런데 갑자기 마치 두꺼운 유리창이 깨지듯 제 머릿속이 맑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저 얼룩은 지난 장마철에 생긴 거구나. 지붕에 물이 새서 생긴 자국이지. 저기 창문 밖으로 보이는 가로등은 작년에 새로 설치한 LED 등이고 옆방에서 들리는 코 고는 소리는 아들 준호 목소리야. 하나하나 기억이 돌아왔습니다. 마치 흩어졌던 퍼즐 조각이 제자리를 찾아가듯 저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관절이 뻐근했지만 이 또렷한 정신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는 저는 통증 따위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 방을 둘러보았습니다. 이 방은 제가 50해 넘게 살아온 집의 안방입니다. 돌아가신 남편과 함께 신혼살림을 꾸렸던 이 집, 두 아이를 낳고 키운 이 집,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에도 혼자서 지켜온 이 집. 그런데 요즘 이 방의 풍경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습니다. 서랍장 위에 놓여있던 남편의 사진이 언제부턴가 없어졌고 제가 아끼던 화장대도 한쪽 구석으로 밀려났습니다. 벽에 걸려있던 아이들 어릴 적 사진들도 대부분 떼어졌습니다. 청소한다고 치웠나 보다.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며느리 소희가 효심이 깊어서 제 방을 정리해주나 보다 싶었죠. 하지만 오늘 이 또렷한 정신으로 방을 둘러보니 이상한 점이 눈에 띄었습니다. 청소를 했다면 먼지가 쌓일 리 없는데 화장대 위에는 두툼하게 먼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일부러 이 방을 방치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 화장대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발소리를 최대한 죽이며 조심조심 제 몸이 기억하고 있는 대로
삐걱거리지 않는 마룻바닥의 위치를 밟으며 움직였습니다. 화장대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보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이게 정말 나인가? 거울 속의 저는 제가 기억하는 모습과 너무나 달랐습니다. 머리는 하얗게 센 데다 산발이 되어 있었고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창백했습니다. 눈은 움푹 꺼져 있었고 입술은 바짝 말라 갈라져 있었습니다. 내가 언제 이렇게 늙었지? 아니, 늙은 게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거울 속의 제 모습은 단순히 나이가 든 것이 아니라 마치 제대로 돌봄을 받지 못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며칠째 머리를 감지 못한 것 같은 기름기, 손톱은 길게 자란 채 더러웠고 입고 있는 면 잠옷에는 얼룩이 여기저기 묻어 있었습니다. 내가 왜 이 지경이 됐을까? 정신이 또렷한 지금 저는 지난 며칠간의 기억을 더듬어 보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시간은 안개에 가려져 있었습니다. 단편적인 장면들만이 흐릿하게 떠올랐습니다. 누군가 제 입에 억지로 약을 넣는 장면. 어머님, 약 드셔야죠. 안 드시면 더 안 좋아져요. 며느리 소희의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는 왠지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또 다른 장면. 제가 화장실에 가고 싶다고 했을 때, 아이고, 또요? 조금 전에 다녀오셨잖아요. 참으세요. 참으라고? 저는 그때 정말 급했던 것 같은데. 그리고 또 다른 기억. 제가 배가 고프다고 했을 때, 어머님, 아까 드셨잖아요. 너무 많이 드시면 소화 안 돼요. 정말 먹었던 걸까요? 저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이런 장면들이 파편처럼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들 속의 며느리 얼굴에는 하나같이 짜증과 귀찮음이 서려 있었습니다. 저는 화장대 서랍을 조심스럽게 열어보았습니다. 서랍 안에는 제 물건들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남편이 선물해준 낡은 목걸이, 아이들 어린 적 머리카락을 담아둔 작은 봉투, 그리고 도장함이 없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빨간 오칠이 된 도장함. 남편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제게 맡긴 그 함. 그 안에는 우리 집의 중요한 도장들과 통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남편이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아직도 귀에 생생합니다. 여보, 이건 당신이 잘 보관해요. 절대 아무한테도 주면 안 돼. 우리 아이들이 힘들 때를 위해 남겨둔 거야. 그 도장함이 없어졌습니다. 아니, 없어진 게 아니라 제가 어디 숨겨놓았을 수도 있습니다. 최근 제 정신이 오락가락하면서 혹시 며느리가 찾을까봐 제가 다른 곳에 숨겼을 가능성도 있으니까요. 저는 서둘러 방안을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또렷한 정신은 1시간밖에 유지되지 않으니까요. 옷장 안, 침대 밑, 화장대 뒤, 찾을 수 있는 곳은 다 뒤져봤지만 도장함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방문 밖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복도를 걸어오는 발소리. 저는 재빨리 침대로 돌아가 누웠습니다. 눈을 지그시 감고 숨소리를 고르며 마치 깊이 잠든 사람처럼 연기했습니다. 방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즉, 혀를 차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며느리 소희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녀가 제 침대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눈을 감은 채로 온 신경을 귀에 집중했습니다. 아직도 자고 있네. 약 때문에 하루 종일 자기만 하는구만. 그녀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약 때문에 하루 종일 잔다고? 제가 먹는 약이 그런 부작용이 있던가요? 소희가 제 머리맡 선반에 놓인 약통을 집어들었습니다. 저는 눈꺼풀 사이로 아주 살짝 그녀의 움직임을 지켜봤습니다. 그녀는 약통에서 알약 하나를 꺼내더니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는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몇 알 안 남았네.
오빠한테 처방전 받아다 달라고 해야겠다. 처방전? 무슨 약이길래 처방전이 필요한 걸까요? 소희가 방을 나가려는 순간 그녀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그녀는 복도로 나가며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아, 네. 네, 지금 괜찮아요. 어머님은 주무시고 계시고 목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저는 재빨리 침대에서 일어나 방문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문틈으로 소희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러니까 말이에요. 요양원 상담 받아봤는데요. 한 달에 300만 원대라고 하더라고요. 정부 지원 받으면 좀 싸진다는데 그래도 부담이죠. 요양원?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아니, 근데 어머님 재산이 얼마나 있는지 아직도 모르겠어요. 통장이랑 도장이 어디 있는지 오빠도 모른대요. 어머님이 워낙 감추시는 스타일이셔서 그녀의 목소리에 짜증이 묻어났습니다. 병원에서는 이제 집에서 모시기 힘들 거래요. 24시간 케어가 필요하다고. 근데 제가 직장도 다니는데 어떻게 24시간 케어를 해요? 그녀의 목소리가 점점 불만으로 가득 차갔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어머님 명의로 된 이 집이라도 팔면. 네. 아니, 그게 효도 아니에요? 요양원에서 전문적으로 돌봐드리는 게 오히려 어머님한테 좋은 거죠. 저는 문틈에 바짝 귀를 갖다 댔습니다. 일단 도장부터 찾아야 해요. 진명에 이전하려면 도장이 있어야 하니까. 오빠한테는 제가 잘 말할게요. 어머님을 위한 거라고. 요양원 보내드리려면 목돈이 필요하다고 하면 오빠도 이해할 거예요. 목돈이 필요하다고? 아니,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제 재산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요양원은 핑계일 뿐, 진짜 목적은 이 집을 팔아서 돈을 손에 넣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님이 치매 진단 받으신 게 오히려 다행이에요. 재산 관리 능력이 없다고 법원에서 인정받으면 아들인 오빠가 후견인 될 수 있거든요. 그럼 모든 재산을 오빠 명의로 옮길 수 있어요. 뭐, 오빠 명의나 우리 명의나 같은 거지만. 그녀가 낮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얼마나 차갑게 들리던지. 네, 걱정 마세요. 어머님은 이제 하루 종일 약 먹고 주무시니까 아무것도 모르실 거예요. 그냥 조용히 처리하면 돼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며느리가 저를 버리려 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버리는 것도 모자라 제 재산까지 빼앗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평생을 모은 돈, 남편이 남긴 유산, 아이들을 위해 아껴온 그 돈을 그녀는 제가 치매로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약에 취해 자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시 침대로 돌아가 누웠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두려움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진정해, 옥순아. 진정하라고. 저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넌 아직 1시간이 남았어. 이 시간을 허비하면 안 돼. 저는 천천히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일단 도장함을 찾아야 합니다. 도장함만 있으면 그녀가 함부로 제 재산을 건드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제가 그걸 어디에 숨겼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혹시 제가 정신이 흐릿할 때 어딘가에 숨겨놓았을지도 모릅니다. 치매 환자가 중요한 물건을 이상한 곳에 숨기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기억을 되짚어보려 애썼습니다. 생각해봐. 넌 분명히 도장함을 어딘가에 숨겼을 거야. 며느리가 찾지 못하는 곳에. 그때 문득 어떤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마당의 장독대. 예전에 남편이 그랬습니다. 여보, 중요한 건 사람들이 쳐다도 안 보는 곳에 숨기는 게 제일이야.
혹시 제가 장독대 어딘가에 숨겨놓았을까요? 하지만 지금 새벽 3시에 마당으로 나갈 수는 없습니다. 며느리가 깨어있고 밖은 깜깜합니다. 내일, 아니, 다음 각성 시간까지 기다려야 해. 저는 계산을 해봤습니다. 지금 새벽 3시면 다음 각성 시간은 오후 1시쯤입니다. 그 시간이면 며느리가 잠깐 외출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마당을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그런데 그 전까지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며느리가 주는 약을 먹어야 할까요? 아니면 거부해야 할까요? 만약 약을 거부하면 그녀가 의심할 겁니다. 그리고 더 강하게 억지로 먹일지도 모릅니다. 일단은 먹는 척하고 몰래 버려야겠어. 저는 결심했습니다. 제가 치매 환자인 척하면서 사실은 10시간마다 모든 것을 파악하고 있다는 것을 들키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야 며느리가 방심하고 저에게 기회가 생길 것입니다. 그때 창밖으로 희미하게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새벽 4시. 제 각성 시간은 이제 거의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곧 다시 안개 속으로 빠져들 것입니다. 기억해. 도장함은 아마도 장독대. 다음 각성 시간에 확인할 것. 저는 이 생각을 머릿속에 새겨 넣으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이미 머리가 흐릿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도장함, 장독대, 도장함, 장독대. 마치 주문을 외우듯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느꼈습니다. 제 의식이 서서히 흐려지는 것을. 아니, 조금만 더 버텨야 해. 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마치 물속으로 가라앉듯 제 정신은 다시 안개 속으로 잠겨 들어갔습니다. 마지막으로 든 생각은 이것이었습니다. 다음번엔 꼭 도장함을 찾아야 해. 그리고 내 재산을 지켜야 해. 이건 내가 평생을 걸고 모은 것이니까. 아이들을 위해 남겨둔 것이니까. 그리고 저는 다시 흐릿한 세상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눈을 떴습니다. 여긴 어디죠? 천장이 보입니다. 낯설기도 하고 익숙하기도 한 천장. 저는 멍하니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여기가 어디더라? 우리 집이구나. 천천히 기억이 돌아왔습니다. 아, 여기는 제 방입니다. 제가 50해를 산 집. 그런데 이상합니다. 왜 이렇게 몸이 무거운 걸까요? 마치 온몸에 납덩이를 매단 것처럼 무겁습니다. 어머님, 일어나셨어요? 누군가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려 그 사람을 봤습니다. 젊은 여자입니다. 단정한 단발머리에. 누구더라? 누구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여자의 얼굴에 잠깐 짜증 같은 게 스쳤다가 금방 미소로 바뀌었습니다. 어머님, 저예요. 소희요? 며느리. 아, 며느리구나. 아, 소희. 저는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혀가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점심 드셔야죠. 제가 죽 끓여왔어요. 소희가 쟁반을 들고 왔습니다. 쟁반 위에는 호박죽 한 그릇과 물컵, 그리고 약통이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멍하니 그것을 바라봤습니다. 자, 일어나세요. 드시고 약도 드셔야죠. 소희가 제 팔을 잡아 끌어 일으켰습니다. 저는 힘없이 일어나 앉았습니다. 죽 한 숟가락이 제 입으로 들어왔습니다. 맛도 없고 너무 뜨겁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냥 삼켰습니다. 어머님, 요즘 많이 안 좋으시죠? 병원에서 약 좀 더 강한 걸로 바꿨대요. 이거 드시면 좀 나아지실 거예요. 소희가 약세 알을 제 손에 쥐어줬습니다. 저는 그것을 바라봤습니다. 작고 하얀 알약들. 어서 드세요. 소희가 재촉했습니다. 저는 약을 입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물을 마셨습니다. 다 드셨어요? 입 벌려보세요. 소희가 제 입을 확인했습니다.
저는 순순히 입을 벌렸습니다. 좋아요. 이제 좀 쉬세요. 소희가 쟁반을 들고 나갔습니다. 저는 다시 누웠습니다. 눈꺼풀이 너무 무거웠습니다. 곧 잠이 쏟아질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뭔가 중요한 걸 잊어버린 것 같은데 무언가가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무엇인지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도장암. 어렴풋이 그런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그게 뭔지, 왜 중요한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대로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누군가 제 방에서 무언가를 뒤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눈을 뜨려 했지만 눈꺼풀이 너무 무거워서 뜰 수가 없었습니다. 마치 마취된 사람처럼 몸을 전혀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이상하네. 분명히 어딘가에 숨겨놨을 텐데. 며느리 소희의 목소리였습니다. 서랍 여는 소리, 옷장 뒤지는 소리, 침대 밑을 살피는 소리. 아니, 도대체 어디에 숨긴 거야? 소희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눈을 뜨고 싶었지만 도저히 뜰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침대에 누워 그녀가 제 방을 마구 뒤지는 소리만 들을 수 있었습니다. 오빠한테는 어머님이 도장을 어디 뒀는지 모른다고 했는데 이 집 안 어딘가에 있을 거 아니야. 그녀의 목소리가 점점 초조해졌습니다. 요양원 상담받았다니까. 한시바삐 이 집 팔아서 어머님 요양원 보내드려야죠. 그녀가 비꼬듯 말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요양원? 집을 판다고? 하지만 제 몸은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치매 걸려서 다행이네, 진짜. 이러다 나중에 우리 재산까지 다 날릴 뻔했잖아. 소희가 낮게 웃었습니다. 우리 재산? 이건 제 재산입니다. 제가 평생 모은 돈이고 남편이 남긴 유산입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소희가 방을 나갔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다시 저에게 약을 먹이러 왔습니다. 어머님, 저녁 약 시간이에요. 또 약입니다. 이번에는 4알이나 되었습니다. 많이 힘드시죠? 이거 드시면 편해지실 거예요. 소희가 약을 제 입에 넣었습니다. 저는 그냥 삼켰습니다. 거부할 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얼마나 흘렀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루인지 이틀인지 아니면 일주일인지 저는 대부분의 시간을 잠으로 보냈습니다. 가끔 눈을 떴을 때도 머리가 너무 흐릿해서 제가 누군지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엄마, 낯선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힘겹게 눈을 떴습니다. 방에 누군가 들어와 있었습니다. 남자였습니다.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엄마, 나 준호야. 아들, 준호. 저는 어렵게 그 이름을 불렀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얼굴이 왜 이렇게 안 좋으세요? 준호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소희야, 엄마 약 제대로 드리고 있는 거 맞아? 준호가 방 밖에 있던 소희에게 물었습니다. 당연하죠. 제가 정성껏 드리고 있어요. 소희가 방으로 들어오며 대답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완벽한 효부의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안 좋아 보이죠? 어머님 상태가 원래 그래요. 병원에서도 급격히 나빠지고 있다고 했잖아요. 소희가 안타까운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말인데요, 오빠. 우리 어머님 요양원에 보내드리는 거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할 것 같아요. 요양원? 준호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네. 이제 집에서 모시기 힘들어요. 24시간 케어가 필요한데 저도 직장 다니잖아요. 게다가 어머님이 밤에 배회하기도 하시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배회? 저는 배회한 적이 없습니다.
엄마가 배회를 해? 네. 지난주에도 새벽에 일어나셔서 집안을 돌아다니시더라고요. 넘어지실까봐 제가 잠도 제대로 못 자요. 소희가 지친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거짓말입니다. 저는 배회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요, 병원비도 만만치 않아요. 약값에 치료비에. 이대로는 저희도 버티기 힘들어요. 소희가 눈물까지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상담받아 봤는데 좋은 요양원이 있대요. 전문 간호사들이 24시간 돌봐주고 프로그램도 좋고 어머님한테도 그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준호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근데 요양원 비용이. 그래서요. 오빠. 소희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이 집을 파는 게 어떨까요? 집을? 네. 어차피 어머님이 요양원 가시면 이 집은 빌 거잖아요. 차라리 팔아서 그 돈으로 어머님 요양원 비용 대고 우리는 더 좋은 곳으로 이사 가는 게 낫지 않을까요? 소희가 설득하듯 말했습니다. 저는 소리치고 싶었습니다. 안 돼. 이 집은 팔면 안 돼. 하지만 제 입에서는 신음소리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응. 엄마, 괜찮으세요? 준호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요양원 가시는 거 어떠세요? 거기서 더 좋은 치료 받으실 수 있어요. 저는 고개를 저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제 머리는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엄마도 동의하시는 것 같네요. 소희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일단 어머님 명의로 된 재산부터 정리해야 할 것 같아요. 통장이랑 도장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글쎄, 엄마한테 물어봐야 하는데. 준호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도장이랑 통장 어디 있어요? 저는 입을 열려 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네. 뭐라고 하세요? 준호가 귀를 가까이 대며 물었습니다. 도장? 안 돼. 어머님 무슨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소희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래서 치매 환자는 대화가 안 된다니까. 소희야, 사실이잖아요. 어머님 상태로는 더 이상 재산 관리 능력이 없어요. 법원에 후견인 신청해야 할 것 같아요. 후견인? 그럼 오빠가 어머님 재산을 관리할 수 있어요. 그래야 요양원 비용도 내고 할 수 있죠. 소희가 준호를 설득했습니다. 그래야 하나. 준호가 고민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제 아들, 제가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이 지금 며느리 말만 듣고 있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엄마, 울지 마세요. 엄마를 위한 일이에요. 준호가 제 눈물을 닦아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며느리가 시키는 대로 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방을 나갔습니다. 저는 홀로 남겨졌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왜 이런 일이? 그때 갑자기 머릿속이 또렷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안개가 걷히듯. 각성 시간이다. 저는 재빨리 주변을 살폈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오후 1시. 맞아, 10시간마다 한 번씩 각성한다고 했지. 기억이 돌아왔습니다. 어젯밤 새벽 3시에 각성했던 일, 며느리의 전화 통화를 엿들었던 일, 도장함을 찾아야 한다고 다짐했던 일. 그래, 도장함. 장독대에 숨겼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었지. 저는 서둘러 침대에서 일어나려 했습니다. 하지만 몸이 너무 무거웠습니다. 마치 온몸에 쇠사슬이라도 묶인 것처럼. 약 때문이야. 그 여자가 먹인 약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저는 이를 악물고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휘청거렸지만 벽을 짚고 간신히 서 있을 수 있었습니다. 복도로 나왔습니다.
거실에서 며느리와 아들의 대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러니까 오빠 법무사한테 상담 한번 받아봐요. 후견인 신청이 어렵지 않대요. 그래야 하나. 저는 조용히 뒷문 쪽으로 향했습니다. 다행히 두 사람은 저를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뒷문을 열고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오랜만에 맞는 바깥 공기가 제 폐를 채웠습니다. 장독대가 어디더라? 마당 한쪽을 보니 장독대가 보였습니다. 저는 비틀거리며 그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장독대에는 장독 5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하나하나 뚜껑을 열어봤습니다. 된장, 고추장, 간장. 마지막 장독의 뚜껑을 열었을 때 있다. 장독 안쪽 항아리 벽과 된장 사이 공간에 비닐봉지로 꽁꽁 쌓인 무언가가 보였습니다. 저는 재빨리 그것을 꺼냈습니다. 비닐을 벗기니 빨간 오칠 도장함이 나타났습니다. 찾았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도장함을 열어보니 안에는 도장 3개와 통장 2개가 들어 있었습니다. 남편이 남긴 도장함이야. 저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하지만 기뻐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이걸 다시 숨겨야 합니다. 며느리가 찾지 못할 곳에. 어디에 숨기지? 그때 뒷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님, 거기서 뭐 하세요? 며느리 소희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재빨리 도장함을 옷 속에 숨겼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는 일부러 흐릿한 표정을 지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아니, 혼자 나오시면 어떡해요. 넘어지시면 어쩌려고. 소희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저를 방으로 데려갔습니다. 다행히 그녀는 제가 도장함을 찾은 것을 눈치채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방으로 돌아온 저는 도장함을 이불 밑에 급히 숨겼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지? 도장함을 찾기는 했지만 이걸 어떻게 지킬 것인가가 문제였습니다. 며느리는 분명 집안을 샅샅이 뒤질 것입니다. 이불 밑 같은 곳은 금방 들킬 것입니다. 다음 각성 시간까지 더 안전한 곳에 숨겨야 해.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증거를 남겨야 해. 며느리가 나한테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증거를. 하지만 어떻게? 치매 환자의 말을 누가 믿어줄까요? 일기를 써야 해. 매 각성 시간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록으로 남겨야 해. 저는 서랍에서 낡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옛날에 가계부로 쓰던 수첩이었습니다. 펜을 들고 써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2025년 10월 17일 오후 1시. 각성 시간. 도장함을 장독대에서 찾음. 며느리 소희가 집을 팔려고 계획 중. 아들 준호는 며느리 말만 믿음. 나를 요양원에 보내려 함. 손이 떨렸지만 저는 또박또박 써 내려갔습니다. 며느리가 주는 약을 먹으면 하루 종일 잠만 잠. 몸을 움직일 수 없음. 이 약이 정상적인 치매약이 맞는지 의심됨. 그리고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나는 미치지 않았다. 10시간마다 정신이 돌아온다. 나는 나를 지킬 것이다. 수첩을 덮고 베갯닛 안쪽에 숨겼습니다. 그때 각성 시간이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머리가 다시 흐릿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각성 때까지 버텨야 해.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안개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싸울 것입니다. 제 존엄을 지키기 위해, 제 재산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평생을 바쳐 지켜온 이 삶을 지키기 위해. 비록 10시간에 단 1시간밖에 깨어 있을 수 없지만 저는 그 1시간 동안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것은 72세 여성의 마지막 전쟁입니다. 그리고 저는 질 수 없습니다. 어머님, 약 드실 시간이에요. 며느리 소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멍하니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여기가 어디지? 지금이 언제지? 자, 입 벌리세요. 소희가 알약 3개를 제 입에 넣으려 했습니다. 저는 순순히 입을 벌렸습니다. 약이 입안에 들어왔고 소희가 물컵을 제 입에 갖다 댔습니다. 꿀꺽 삼키세요. 저는 물을 머금었지만 약은 혀 밑에 살짝 감춰두었습니다. 소희는 제 볼을 살펴보더니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방을 나갔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이 또렷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각성 시간이다. 저는 재빨리 입안에 약을 뱉어냈습니다. 침대 밑으로 떨어진 알약 3개. 저는 그것들을 주워서 베갯닛 안쪽, 제가 숨겨둔 수첩 옆에 집어넣었습니다. 오늘로 며칠째지? 저는 수첩을 꺼내 펼쳤습니다. 제가 적어놓은 글씨들이 보였습니다. 2025년 10월 17일, 18일, 19일, 오늘은 20일이었습니다. 제가 도장함을 찾은 지 사흘째. 그동안 저는 각성 시간마다 며느리가 주는 약을 먹는 척하며 몰래 뱉어냈습니다. 그리고 낮 동안에는 치매 증상을 더 과장해서 연기했습니다. 며느리가 방심하게 만들기 위해서였습니다. 저는 수첩에 오늘의 기록을 추가했습니다. 2025년 10월 20일 새벽 1시. 각성 시간. 약 3알 뱉어냄. 총 모은 약 9알. 며느리는 아직 도장함을 찾지 못한 것 같음. 펜을 놓고 저는 조용히 방문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문틈으로 거실에 불빛이 새어 들어왔습니다. 누군가 깨어있는 모양이었습니다. 말이 안 통해. 완전히 정신이 나가셨어. 소희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래도 엄마인데. 너무 그러지 마. 아들 준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빠는 몰라요. 낮에 어머님이 뭐 하셨는지. 화장실도 못 가시고 밥도 흘리시고 심지어 저한테 대고 침까지 뱉으셨어요. 거짓말입니다. 저는 침을 뱉은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일부러 밥을 흘린 건 사실입니다. 더 심하게 보이기 위해서였죠. 정말 엄마가 그렇게까지. 네. 이제 정말 한계예요. 법원에 후견인 신청 서류는 준비됐어요? 응. 다음 주에 제출하려고. 후견인 신청? 그게 통과되면 제 모든 재산이 아들 명의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결국 며느리 손에 들어가겠죠. 도장은 아직도 못 찾았어요. 어머님이 어디 숨겨놓으신 것 같은데. 엄마 방 다 뒤져봤어? 당연하죠. 옷장, 서랍, 침대 밑까지 다 뒤져봤는데 없어요. 혹시 다른 곳에 맡겨놓으셨나? 설마. 엄마가 은행 금고 같은 건 안 쓰셨을 텐데.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도장함은 지금 제 침대 매트리스와 침대 프레임 사이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이불 밑은 너무 쉽게 들킬 것 같아서 어제 각성 시간에 옮겨놓았던 것입니다. 내일 어머님 방 한 번 더 철저히 뒤져볼게요. 분명히 집 안 어딘가에 있을 거예요. 그래. 미안해. 내가 고생이 많아. 괜찮아요. 다 오빠 가족을 위한 일인걸요. 두 사람의 대화가 끝나고 불이 꺼졌습니다. 저는 조용히 침대로 돌아왔습니다. 내일 방을 뒤진다고 했지. 도장함을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해. 하지만 어디로? 저는 방 안을 둘러봤습니다. 옷장, 서랍, 침대 밑은 이미 뒤져졌습니다. 화장대 뒤도 마찬가지고요. 그때 제 눈에 창문이 들어왔습니다. 창문방, 처마 밑에 작은 공간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제비집이 있던 곳이었죠. 거기다. 저는 조심스럽게 창문을 열었습니다. 찬바람이 들어왔습니다. 10월 말의 밤 공기는 차가웠습니다. 매트리스 사이에서 도장함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창문 밖으로 몸을 내밀어 처마 밑 공간에 도장함을 밀어 넣었습니다. 다행히 그곳은 처마에 가려져 있어서
밖에서는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제 내일 며느리가 아무리 방을 뒤져도 못 찾을 거야. 저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창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수첩을 꺼내 적었습니다. 도장함을 창문 밖 처마 밑으로 옮김. 내일 며느리가 방을 뒤질 예정. 후견인 신청 서류 다음 주 제출 예정. 시간이 얼마 없음. 시간이 얼마 없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고작 하루에 1시간뿐입니다. 나머지 23시간은 흐릿한 안개 속에서 며느리가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벗어날 수 있을까? 저는 생각했습니다. 아들에게 진실을 말할까? 하지만 제가 치매 환자인데 누가 제 말을 믿어줄까요? 오히려 며느리가 어머님이 망상 증세가 심해지셨다고 할 게 뻔했습니다. 이웃에게 도움을 청할까? 하지만 이 집은 외진 곳에 있어서 이웃과 왕래가 거의 없었습니다. 게다가 제가 외출할 수 있는 건 각성 시간뿐인데 새벽이나 한밤중에 어떻게 밖으로 나갈 수 있겠습니까? 경찰에 신고할까? 하지만 뭐라고 신고해야 할까요? 며느리가 저한테 약을 먹입니다. 그건 치매 환자를 돌보는 정당한 행위로 보일 것입니다. 며느리가 제 재산을 노립니다. 증거가 없습니다. 저는 막막했습니다. 그때 또 다른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딸, 민지. 마지막으로 딸 민지를 본 게 언제였더라? 1년 전? 아니, 2년 전? 민지는 서울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결혼도 하지 않고 혼자 살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린 시절 오빠에게만 쏠린 제 사랑 때문에 상처받았던 민지. 저와 소원해진 지 오래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민지밖에 없을 것 같았습니다. 민지에게 연락할 방법이 없을까? 하지만 제 휴대폰은 며느리가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님이 실수로 잃어버리실까 봐라는 핑계로요. 집 전화기는 거실에 있었습니다. 각성 시간에 거실로 나가서 전화를 걸 수는 있겠지만 며느리나 아들이 깨어날 위험이 있었습니다. 편지를 써야 해. 저는 결심했습니다. 편지를 써서 어떻게든 민지에게 전할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저는 수첩 뒷장을 찢어냈습니다. 그리고 펜을 들었습니다. 민지야, 엄마야. 손이 떨렸습니다. 딸에게 편지를 쓰는 게 얼마만인가요? 엄마가 지금 큰 위험에 처해 있어. 내 형수가. 아니, 이렇게 쓰면 안 되지. 저는 글을 지우고 다시 썼습니다. 민지야, 엄마 좀 보러 와줄 수 있니? 내가 보고 싶구나. 엄마가 많이 아프단다. 꼭 와줘. 짧은 편지였지만 이게 최선이었습니다. 너무 구체적으로 쓰면 며느리가 가로챌 경우 위험했습니다. 편지를 접어서 베갯닛 안쪽에 넣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보내지? 우체통은 집에서 한 10분 거리에 있었습니다. 제가 혼자 걸어갈 수 있는 거리는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각성 시간은 1시간밖에 안 되니까 우체통까지 갔다 오면 시간이 부족할 것입니다. 택배 기사님? 가끔 택배가 오곤 했습니다. 다음 각성 시간에 마침 택배가 온다면 몰래 편지를 전달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그건 너무 불확실했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때 각성 시간이 끝나가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머리가 다시 흐릿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아직 시간이 있어. 조금만 더. 하지만 제 의지와 상관없이 정신은 흐려져 갔습니다. 다음 각성 시간에 반드시 방법을 찾아야 해. 그리고 저는 다시 안개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눈을 뜨니 낮이었습니다. 햇살이 방 안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멍하니 그것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님, 일어나셨어요? 오늘은 날씨가 좋네요. 며느리 소희가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평소와 다른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결의에 찬 표정이었습니다.
오늘 방 청소 좀 할게요. 어머님, 거실로 나와 계세요. 소희가 제 팔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저는 힘없이 일어나 거실로 나갔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있는 동안 제 방에서는 무언가를 뒤지는 소리가 요란하게 들렸습니다. 서랍 여는 소리, 옷장 문 여닫는 소리, 침대 매트리스를 들어 올리는 소리. 며느리가 도장함을 찾고 있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소희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짜증과 실망이 가득했습니다. 이상하네. 분명히 어딘가에 있을 텐데. 그녀가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속으로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창문 밖 처마 밑까지는 생각하지 못한 모양이었습니다. 어머님, 도장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소희가 제 앞에 와서 물었습니다. 저는 멍하니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도장? 도장이 뭐예요? 제가 물었습니다. 정말 모르는 척? 아이고. 소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님, 빨간 함 있잖아요. 예전에 항상 보관하시던 거. 그거 어디 두셨어요? 빨간 함? 모르겠는데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소희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정말 모르세요? 아니면 일부러 숨기시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여기가 어디죠? 저는 더 혼란스러운 척했습니다. 소희가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됐어요. 어차피 후견인 선임되면 법적으로 재산 관리할 수 있으니까. 그녀가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포기한 건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여전히 집념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 다시 각성 시간이 왔습니다. 저는 창문을 열어 도장함이 제자리에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그대로였습니다. 수첩을 꺼내 기록했습니다. 2025년 10월 20일 오후 11시. 각성 시간. 며느리가 오늘 방을 뒤졌지만 도장함을 찾지 못함. 하지만 포기하지 않은 것 같음. 민지에게 편지를 전달할 방법을 아직 찾지 못함. 저는 펜을 놓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각성 시간은 하루에 1시간. 그 1시간 동안 저는 또렷하게 정신을 차릴 수 있지만 몸은 여전히 약해 빠진 72살 노인의 몸입니다. 약을 며칠째 안 먹었지만 그동안 먹었던 약의 영향이 아직 남아있는지 몸은 무겁고 힘이 없었습니다. 체력을 회복해야 해. 저는 결심했습니다. 며느리가 주는 밥이 형편없지만 그래도 먹을 수 있는 만큼 먹어야 합니다. 그리고 각성 시간마다 조금씩이라도 움직여서 근력을 유지해야 합니다. 저는 조용히 방문을 열고 복도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제자리 걸음을 시작했습니다. 1걸음, 2걸음, 3걸음.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저는 계속 걸었습니다. 10걸음, 20걸음, 30걸음. 숨이 찼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나는 포기하지 않아. 나는 살아남을 거야. 50걸음쯤 걸었을 때 거실에서 불이 켜졌습니다. 어머님? 아들 준호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재빨리 치매 환자처럼 멍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 왜 안 주무세요? 여기서 뭐 하세요? 준호가 다가왔습니다. 화장실 가려고.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화장실은 저쪽이에요, 엄마. 이리 오세요. 준호가 제 팔을 잡고 화장실로 데려갔습니다. 볼일을 보고 나왔을 때 준호가 저를 방으로 데려다 주었습니다. 엄마, 밤에 혼자 돌아다니시면 위험해요. 넘어지시면 어쩌려고. 다음부턴 저 부르세요. 준호의 목소리에는 진짜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가슴이 찡했습니다. 내 아들. 며느리 말만 듣는 것 같지만 그래도 여전히 저를 걱정하는 제 아들. 준호야. 제가 불렀습니다. 네, 엄마. 엄마가.
엄마가 많이 아프니? 네, 엄마. 많이 아프세요.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제가 더 잘해드려야 하는데. 준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준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 넌 좋은 아들이야. 정말 그랬습니다. 준호는 나쁜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우유부단하고 아내의 말을 너무 잘 따르는 게 문제일 뿐. 엄마, 준호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때 각성 시간이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마지막 힘을 다해 말했습니다. 준호야, 민지 좀 불러줘. 민지 보고 싶어. 민지요? 알겠어요, 엄마. 제가 연락해 볼게요. 꼭 불러줘. 네, 엄마. 약속할게요. 준호의 대답을 들으며 저는 다시 안개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준호가 민지에게 연락할 것입니다. 그리고 민지가 오면 민지에게 진실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각성 시간에 딸 민지만은 제 말을 믿어줄 것이라고 저는 믿고 싶었습니다. 언니, 오랜만이다. 낯선 여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멍하니 그 여자를 바라봤습니다. 누구지? 짧은 머리에 안경을 쓴 40대 여자. 어머님, 민지 왔어요. 딸, 며느리 소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지? 저는 그 이름을 입 밖으로 냈습니다. 익숙한 이름이었지만 누군지 잘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네, 엄마. 나 민지야. 여자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민지, 우리 민지. 어렴풋이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어린 딸의 모습, 학교 가방을 메고 집을 나서던 뒷모습. 엄마, 많이 안 좋으시네요. 민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그저 멍하니 그녀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어머님, 요즘 정말 많이 안 좋으세요. 저도 사실 걱정이에요. 소희가 안타까운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형수님, 제가 며칠 여기서 묵어도 될까요? 어머니 좀 돌봐드리고 싶어서요. 그럼요. 오히려 고맙죠. 저도 좀 쉴 수 있으니까. 두 사람의 대화가 저 멀리서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냥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민지가 왔다. 딸이 왔다. 하지만 제 흐릿한 머리로는 그게 무슨 의미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얼마나 흘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던 중 갑자기 머릿속이 맑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각성 시간. 저는 재빨리 주변을 살폈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새벽 3시. 그리고 제 옆 의자에 누군가 앉아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민지였습니다. 저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민지가 정말 왔습니다. 민지는 의자에 앉아 조는 중이었습니다. 피곤한 얼굴이었습니다. 민지야, 깨워야 해. 지금이 기회야. 하지만 저는 망설여졌습니다. 만약 며느리가 듣는다면? 만약 민지가 제 말을 믿지 않는다면? 그때 민지가 눈을 떴습니다. 엄마, 깨어 계세요? 민지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민지야, 제가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민지의 눈이 커졌습니다. 엄마, 저 알아보세요? 그래, 민지야, 우리 딸. 저는 또렷하게 대답했습니다. 민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엄마가 저를 알아보세요. 민지야, 들어봐. 시간이 얼마 없어. 저는 서둘러 말했습니다. 엄마는 치매가 맞아. 하지만 10시간마다 1시간씩 정신이 또렷해져. 지금처럼 이 시간 동안만큼은 모든 걸 기억하고 이해해. 민지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 무슨 말씀을? 들어봐, 민지야.
내 형수가, 소희가 나를 요양원에 보내고 집을 팔려고 해. 내 재산을 빼앗으려는 거야. 네. 민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믿기 어렵겠지만 사실이야. 소희가 나한테 이상한 약을 먹여. 그 약을 먹으면 하루 종일 잠만 자. 몸도 움직일 수 없어. 그게 정말이에요? 그래. 증거가 있어. 저는 베갯닛 안쪽을 뒤졌습니다. 수첩과 함께 제가 모아둔 알약들을 꺼냈습니다. 이것 봐. 이게 소희가 나한테 먹이는 약이야. 나는 각성 시간마다 먹는 척하고 뱉어서 모아뒀어. 그리고 이 수첩에 매일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록했어. 민지가 수첩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펼쳐 읽기 시작했습니다. 2025년 10월 17일. 며느리 소희가 집을 팔려고 계획 중. 민지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정말 엄마가 쓰신 거예요? 그래. 각성 시간마다 써뒀어. 민지가 계속 수첩을 넘겼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엄마, 저 몰랐어요. 괜찮아. 넌 서울에서 일하느라 바빴잖아. 그리고 우리 소원했으니까.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제가 더 자주 올 걸 그랬어요. 지난 일은 됐어. 지금이 중요해. 민지야, 엄마 좀 도와줘. 엄마 혼자서는 못해. 10시간 중에 1시간만 깨어 있으니까. 당연하죠. 제가 도와드릴게요. 민지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런데 엄마, 도장은 어디 있어요? 형수님이 계속 찾는다던데. 창문 밖 처마 밑에 숨겨놨어. 빨간 오칠 도장함. 그 안에 도장이랑 통장이 들어있어. 알겠어요. 제가 찾아서 안전한 곳에 보관할게요. 그리고 민지야, 이 약 좀 분석해봐. 이게 정말 치매약이 맞는지. 내 생각엔 수면제나 진정제 같은 것 같아. 알겠어요. 제가 아는 약사한테 부탁해 볼게요. 민지가 알약들을 조심스럽게 챙겼습니다. 그리고 법원에 후견인 신청 서류가 다음 주에 제출된대. 그게 통과되면 모든 게 끝이야. 걱정 마세요, 엄마. 제가 막을게요. 변호사 선임해서 대응할게요.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고마워, 민지야. 정말 고마워. 엄마. 민지가 울먹였습니다. 엄마, 제가 어렸을 때 엄마한테 삐쳐서 연락도 잘 안 했는데. 그래도 이렇게 엄마를 도울 수 있어서 다행이에요. 괜찮아. 엄마가 너한테 미안해. 오빠한테만 신경 쓰고 너는 소홀히 했지. 그게 항상 마음에 걸렸어. 아니에요, 엄마. 저도 이제 이해해요. 엄마도 그 시대에 태어나서 아들을 더 중요하게 여기도록 배우셨던 거잖아요. 민지가 제 손을 뺨에 가져다 댔습니다.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지만 그래도 말하고 싶어. 민지야, 엄마는 너를 사랑해. 항상 사랑했어. 저도 사랑해요, 엄마. 우리는 한동안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때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지야, 빨리. 누가 오나 봐. 저는 재빨리 수첩과 약을 민지에게 건넸습니다. 민지는 그것들을 재빨리 자기 가방에 넣었습니다. 엄마, 다시 치매 환자처럼 행동하셔야 해요? 그래. 소희가 의심하면 안 돼. 저는 다시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습니다. 민지도 재빨리 의자에 앉았습니다. 방문이 열렸습니다. 민지 씨, 아직 안 주무세요? 소희의 목소리였습니다. 네, 형수님. 어머니가 계속 뒤척이셔서요. 그래요? 제가 약 드릴까요? 아니요, 괜찮아요. 제가 지켜볼게요. 그래요. 힘들면 말해요. 소희가 나갔습니다. 저는 눈을 살짝 뜨고 민지를 봤습니다. 민지가 저를 보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희망이 생겼어.
저는 안도했습니다. 민지가 왔습니다. 그리고 제 말을 믿어줬습니다. 이제 저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 다음 날 저는 흐릿한 정신으로 하루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가끔 민지의 얼굴이 보일 때면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민지는 정말로 제 곁을 지켰습니다. 소희가 약을 먹이려 하면 제가 드릴게요라며 대신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먹는 척하며 뱉는 것을 도와줬습니다. 소희도 처음엔 딱히 의심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민지가 워낙 자연스럽게 행동했으니까요. 이틀째 되는 날 밤 다시 각성 시간이 왔습니다. 민지가 제 옆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깨어나셨어요? 그래, 민지야. 엄마, 도장함 찾았어요. 그리고 제 계좌로 옮겨뒀어요. 이제 형수가 손댈 수 없어요. 잘했어. 그리고 그 약도 분석해봤어요. 엄마 말씀이 맞았어요. 이건 치매약이 아니라 강한 수면제였어요. 게다가 용량도 과다하게 처방된 거예요.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역시 그랬습니다. 이걸 증거로 경찰에 신고할 수 있어요. 그리고 후견인 신청도 막을 수 있고요. 고마워, 민지야. 엄마,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민지가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형수님이 뭔가 눈치챈 것 같아요. 오늘 저한테 이상하게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어머니한테 약을 제대로 드리고 있냐고. 조심해야겠구나. 네. 그리고 오빠한테도 뭐라고 한 것 같아요. 오빠가 오늘 저한테 엄마가 좀 나아진 것 같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걱정이 되었습니다. 민지야, 내가 위험할 수도 있어. 소희가 뭘 할지 몰라. 괜찮아요, 엄마. 저 이제 어른이에요. 제 몸은 제가 지킬 수 있어요. 하지만 저는 불안했습니다. 민지야, 내일 경찰에 신고하자. 더 미루면 안 될 것 같아. 알겠어요, 엄마. 내일 아침에 바로 갈게요. 민지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엄마, 조금만 더 참으세요. 이제 곧 끝날 거예요. 그래. 고마워, 민지야. 그때 복도에서 또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번엔 두 사람의 발소리였습니다. 민지야, 숨어. 저는 속삭였습니다. 민지가 재빨리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방문이 열렸습니다. 소희와 준호였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준호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저는 치매 환자처럼 멍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준호야, 너 누구니? 엄마, 저 준호예요. 아들. 준호. 우리 아들. 저는 흐릿하게 중얼거렸습니다. 소희가 방 안을 둘러봤습니다. 민지 어디 갔어요? 그때 화장실 문이 열렸습니다. 여기 있어요, 형수님. 민지가 나왔습니다. 아, 화장실에 갔었군요. 네. 오빠 무슨 일이에요? 아니, 그냥 엄마 상태가 어떤가 해서. 많이 안 좋으세요. 거의 저를 못 알아보시더라고요. 민지가 슬픈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래요? 제가 봐도 오늘 유난히 안 좋아 보이시네요. 소희가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의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민지 씨, 오늘 약은 제대로 드렸어요? 네, 당연하죠. 제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소희가 제 머리맡 약통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알약 개수를 세기 시작했습니다.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소희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이상한데요? 약이 이틀치나 남아있네요. 네. 민지가 놀란 척했습니다. 분명히 아침, 점심, 저녁으로 3알씩 드렸어야 하는데 이건 말이 안 되는데요? 소희가 민지를 날카롭게 쳐다봤습니다. 민지 씨, 혹시 어머님한테 약을 안 드린 거 아니에요? 아니요, 저 분명히 드렸는데요. 그럼 이 약들은 뭐예요?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그때 준호가 끼어들었습니다. 소희야, 진정해. 엄마가 약을 뱉으셨을 수도 있잖아. 치매 환자들이 그러잖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소희가 억지로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민지 씨, 내일부터는 제가 약을 드릴게요. 어머님이 확실히 삼키시는지 입까지 확인해야 할 것 같아요. 네, 알겠어요. 민지가 대답했습니다. 세 사람이 방을 나갔습니다. 저와 민지는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위험합니다. 소희가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내일 아침 민지가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소희가 뭔가를 할지도 모릅니다. 각성 시간이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민지에게 속삭였습니다. 조심해. 민지야. 조심해. 그리고 다시 안개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두려움이 컸습니다. 내일 무슨 일이 벌어질까? 민지는 안전할까? 저는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을까? 엄마, 엄마. 누군가 저를 흔들었습니다. 저는 간신히 눈을 떴습니다. 민지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민지가 울고 있었습니다. 민지야, 왜 울어? 저는 흐릿한 정신으로 물었습니다. 엄마, 정신 차리세요. 엄마, 민지의 목소리가 다급했습니다. 무슨 일이야? 형수님이 엄마한테 약을 너무 많이 먹였어요. 엄마가 숨을 제대로 못 쉬고 계세요. 무슨 소리지? 저는 몸을 움직이려 했지만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었습니다. 온몸이 납덩이처럼 무거웠습니다. 민지야, 숨이 안 쉬어져. 정말이었습니다. 숨을 쉬려고 해도 가슴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119 불렀어요. 곧 올 거예요. 조금만 버티세요, 엄마. 민지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형수님은 어디 갔어요?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들 준호였습니다. 모르겠어요. 아까 어머니한테 약 드리고 어디 나가셨어요? 약을 몇 알이나 드렸는데? 모르겠어요. 제가 화장실 갔다 왔더니 이미 드린 후였어요. 근데 약통이 거의 비어 있었어요. 뭐?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 정신 차리세요. 준호가 제 얼굴을 두드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점점 의식이 흐려져 갔습니다. 이대로 죽는 건가? 그때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구급차가 온 것입니다. 여기요. 빨리요. 민지의 다급한 목소리. 환자분 상태 어떠세요? 호흡이 약하고 의식이 거의 없어요. 수면제 과다 복용으로 보입니다. 빨리 병원으로 이송해야 합니다. 제 몸이 들려 올려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완전히 의식을 잃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저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하얀 천장, 소독약 냄새, 삐삐하는 기계 소리. 병원이었습니다. 엄마, 민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깨어나셨어요. 제 곁에 민지와 준호가 앉아 있었습니다. 둘 다 밤을 새운 듯 피곤한 얼굴이었습니다. 여기가 어디야? 저는 흐릿하게 물었습니다. 병원이에요, 엄마. 응급실에서 위세척하고 입원하셨어요. 준호가 대답했습니다. 무슨 일이? 엄마, 기억 안 나세요? 소희 씨가 엄마한테 수면제를 과다 복용시켰어요. 민지가 말했습니다. 수면제, 과다 복용. 어렴풋이 기억이 났습니다. 소희가 약을 한 움큼 제 입에 넣었던 것. 소희가 어디? 경찰서에 있어요.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지가 신고했어요. 그리고 그동안 소희가 엄마한테 한 일들이 다 밝혀졌어요. 준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제가 몰랐어요. 저는 그저 멍하니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저는 며칠 동안 병원 침대에 누워 지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수면제 때문에 몸이 많이 약해진 상태라고 했습니다. 민지는 매일 병문안을 왔습니다. 준호도 퇴근 후에 왔습니다. 하지만 소희는 오지 않았습니다. 당연했습니다. 그녀는 지금 유치장에 있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밤, 각성 시간이 왔습니다. 병실 천장을 보고 있던 제 머릿속이 갑자기 또렷해졌습니다. 병원, 내가 병원에 있구나. 기억이 선명하게 돌아왔습니다. 소희가 약을 과다 복용시킨 일, 민지가 구급차를 부른 일, 그리고 지금까지의 모든 일들. 저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링거줄이 팔에 꽂혀 있었습니다.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민지였습니다. 엄마, 깨어나셨어요? 그래, 민지야. 저는 또렷하게 대답했습니다. 민지의 눈이 커졌습니다. 엄마, 각성 시간이에요? 그래, 다행이다. 엄마한테 꼭 말씀드릴 게 있었어요. 민지가 제 곁에 앉았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형수님이 엄마한테 먹인 약은 정말 강한 수면제였어요. 그것도 일반 용량의 3배나 되는 양을. 의사 선생님은 엄마가 그 약을 계속 드셨으면 정말 위험했을 거라고 하셨어요. 저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재산 관련해서도 증거가 나왔어요. 형수님이 엄마 명의로 대출 신청을 하려고 서류를 위조하고 있었대요. 그랬구나. 오빠가 정말 충격받았어요. 자기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대요. 민지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근데 한 가지 물어봐도 돼요? 그래. 엄마는 왜 진작 오빠한테 말씀 안 하셨어요? 각성 시간에 오빠한테 진실을 말씀하실 수도 있었잖아요.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말했어도 믿지 않았을 거야. 치매 환자가 며느리를 욕한다고 생각했겠지. 그리고 저는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요? 나도 확신이 없었어. 혹시 내가 정말 미친 건 아닐까? 혹시 이 각성 시간도 내 망상인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 엄마, 치매라는 게 그래. 자기 자신조차 믿을 수 없게 만들어. 내가 지금 제대로 생각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병 때문에 이상한 생각을 하는 건지 구분이 안 돼. 민지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는 미치지 않았어요. 엄마는 끝까지 정신 차리고 계셨어요. 고마워, 민지야. 내가 없었으면 나는 정말 위험했을 거야. 우리는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준호였습니다. 엄마, 아직 안 주무세요? 준호가 들어오다가 제 표정을 보고 멈춰 섰습니다. 엄마, 저를 알아보세요? 그래, 준호야. 저는 또렷하게 대답했습니다. 준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엄마, 엄마. 준호가 제 곁으로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준호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엄마를 지켜드려야 했는데 오히려 엄마를 위험에 빠뜨렸어요. 준호야, 민지한테 다 들었어요. 엄마가 10시간마다 1시간씩 깨어나신다는 것. 그 시간에 모든 걸 기록하셨다는 것. 그리고 소희가 엄마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준호가 얼굴을 손으로 가렸습니다. 저는 정말 바보였어요. 제 아내만 믿고 엄마 말씀은 듣지도 않았어요. 엄마가 치매 걸리셨다고 아무것도 모르신다고 생각했어요. 준호야, 그만 울어. 저는 준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엄마는 화나지 않아. 넌 나쁜 아들이 아니야. 그냥 조금 어리석었을 뿐이지. 엄마,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해. 중요한 건 그 실수에서 배우는 거야. 준호가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저 소희랑 이혼할 거예요. 그래, 그게 좋겠구나. 그리고 엄마 앞으로는 제가 제대로 모실게요.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할게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준호야, 나는 내가 나를 모시는 걸 원하지 않아. 네. 준호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나는 민지랑 살 거야. 민지가 그러기로 했어. 민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오빠. 제가 엄마 모실게요. 하지만, 준호야, 넌 내 인생을 살아야 해. 엄마 때문에 내 인생을 희생하지 마. 엄마는 이미 충분히 살았어. 엄마.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나는 딸이랑 사는 게 더 편해. 여자들끼리 말이 더 잘 통하거든.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준호와 민지도 따라 웃었습니다. 엄마, 그래도 제가 자주 찾아뵐게요. 그리고 생활비도 제가 드릴게요. 그래, 그 정도면 충분해. 우리 셋은 한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각성 시간이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엄마, 이제 또 흐려지시는 거예요? 민지가 물었습니다. 그래. 곧 다시 안개 속으로 들어갈 거야. 엄마, 다음 각성 시간은 언제예요? 10시간 후. 내일 아침쯤? 알겠어요. 제가 그때 또 올게요. 민지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민지야. 엄마, 저도요. 사랑해요. 준호도 제 손을 잡았습니다. 나도 너희들 사랑해. 둘 다. 저는 두 아이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이겼어. 내 존엄을 지켰어. 그리고 내 아이들을 되찾았어. 비록 치매에 걸렸지만 하루 중 23시간을 안개 속에서 보내지만 그래도 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겼습니다. 머리가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든 생각은 이것이었습니다. 여보, 당신이 남긴 도장함 잘 지켰어요. 우리 아이들 잘 키웠어요. 이제 좀 쉬어도 되겠죠? 그리고 저는 다시 안개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 곁에 민지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준호도 돌아왔으니까요. 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퇴원했습니다. 민지의 집으로 갔습니다. 서울의 작은 아파트였지만 따뜻했습니다. 민지는 일을 줄이고 제가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줬습니다. 각성 시간이 올 때마다 우리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지난 일들에 대해서, 앞으로의 일들에 대해서. 준호도 일주일에 한 번씩 찾아왔습니다. 소희와의 이혼 절차를 밟고 있다고 했습니다. 소희는 노인 학대와 사기 미수로 기소되었습니다. 징역형을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녀를 용서할 수 있을까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해는 합니다. 그녀도 어쩌면 자신의 상처 때문에 그런 짓을 했을 수도 있으니까요. 사람은 다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용납될 수 있는 건 아니지만요. 어느 날 밤 각성 시간에 저는 민지에게 물었습니다. 민지야, 엄마가 완전히 치매에 걸리면 어떻게 할 거니? 민지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때는 그때 생각할게요. 지금은 엄마가 각성하시는 이 시간이 있잖아요. 하지만 언젠가는 이 시간도 없어질 거야. 완전히 안개 속으로 빠져들 거야. 그래도 괜찮아요. 저는 엄마를 끝까지 돌볼 거예요. 힘들 텐데. 안 힘들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돌보는 건 힘든 게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민지가 웃었습니다. 그리고 엄마, 혹시 아세요? 의학이 발전하면 치매 치료제가 나올지도 몰라요. 그랬으면 좋겠구나.
그때까지 우리 함께 버텨요. 10시간 중 1시간이라도 그 시간을 소중히 보내요. 저는 민지를 꽉 안았습니다. 고마워, 민지야. 정말 고마워. 그로부터 석 달이 지났습니다. 계절은 어느덧 한겨울이 되었습니다. 서울에 첫눈이 내리던 날이었습니다. 저는 민지의 아파트 창가에 앉아 눈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정확히는 바라보고 있었다는 표현이 맞겠네요. 제 흐릿한 정신으로는 그것이 눈인지조차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으니까요. 어머님, 추워요. 창문 좀 닫을게요.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젊은 여자였습니다. 이름이 뭐였더라? 어머님, 저예요. 민지. 아, 민지구나. 민지. 우리 딸. 저는 어렴풋이 중얼거렸습니다. 네, 엄마. 점심 드실 시간이에요. 민지가 제 팔을 부축해 식탁으로 데려갔습니다. 따뜻한 미역국과 밥이 놓여 있었습니다. 자, 드세요. 민지가 숟가락으로 밥을 떠서 제 입에 넣어줬습니다. 저는 기계적으로 씹어 삼켰습니다. 최근 들어 각성 시간의 간격이 점점 길어지고 있었습니다. 예전엔 정확히 10시간마다 1시간씩 깨어났는데 요즘은 12시간, 어떤 때는 15시간이 지나야 각성했습니다. 그리고 각성 시간도 점점 짧아지고 있었습니다. 1시간에서 30분, 20분으로 의사 선생님은 치매가 악화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언젠가는 각성 시간이 완전히 사라질 것이라고. 하지만 민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저를 돌봤습니다. 밥을 먹이고 목욕을 시키고 산책을 시켰습니다. 준호도 일주일에 2~3번씩 찾아왔습니다. 소희와의 이혼이 완료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는 이제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두 남매는 저를 둘러싸고 다정하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흐릿하게 들으며 웃었습니다. 그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는 잘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행복했습니다. 그날 밤 각성 시간이 왔습니다. 저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머릿속이 맑아졌습니다. 각성 시간이다. 저는 주변을 살폈습니다. 민지의 아파트 거실이었습니다. 소파에 누워있는 제 몸에는 담요가 덮여 있었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새벽 2시, 민지의 방에서는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자고 있는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일어나 창가로 갔습니다. 창밖에는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얗고 고요한 눈. 아름답구나. 저는 한동안 눈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얼마나 더 각성할 수 있을까? 의사 선생님은 언젠가 각성 시간이 완전히 사라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때가 되면 저는 영원히 안개 속에 갇히게 될 것입니다. 두려울까요? 조금은 두렵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평온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제가 해야 할 일을 다 했으니까요. 제 존엄을 지켰습니다. 제 재산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 아이들을 되찾았습니다. 문득 베란다 한쪽에 놓인 빨간 오칠 도장함이 보였습니다. 민지가 가져다 놓은 것이었습니다. 저는 도장함을 집어들었습니다. 무겁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제 인생의 무게가 담겨 있었습니다. 도장함을 열었습니다. 도장 3개와 통장 2개. 남편이 남긴 것들. 여보, 나 잘 지켰어요. 저는 속으로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남긴 것들, 아이들한테 잘 물려줄 거예요. 소희 같은 사람한테 빼앗기지 않았어요. 창밖에 눈이 계속 내렸습니다. 엄마. 뒤에서 민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돌아봤습니다. 민지가 잠옷 차림으로 서 있었습니다. 각성 시간이세요? 그래. 혼자 일어나시면 어떡해요. 제가 깰 때까지 기다리셨어야죠. 민지가 제 곁으로 왔습니다. 눈 보고 있었어.
예쁘더라. 그래요? 엄마는 눈 좋아하시잖아요. 그래, 좋아해. 우리는 함께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민지야. 네, 엄마. 엄마가 완전히 안개 속으로 들어가면 그때 엄마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니? 민지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어요. 매일. 각성하지 못해도? 네. 엄마가 듣든 못 듣든 매일 말할 거예요. 저는 민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 엄마야말로 고마워요. 저를 낳아주시고 키워주시고, 비록 어렸을 땐 서운했지만, 이제는 다 이해해요. 진심이니? 네. 엄마도 그 시대의 딸이셨잖아요. 아들을 더 중요하게 여기도록 배우셨던 거, 그게 엄마 잘못은 아니에요.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민지야, 엄마가 미안해. 정말 미안해. 괜찮아요, 엄마. 이제 다 괜찮아요. 민지가 저를 안았습니다. 우리는 한동안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민지야, 한 가지 부탁이 있어. 말씀하세요. 엄마가 완전히 안개 속으로 들어가도 가끔 눈 내리는 날이면 창가에 앉혀줘. 엄마는 눈 보는 걸 좋아하니까. 알겠어요. 약속할게요. 그리고 준호도 자주 오게 해줘. 엄마는 너희 둘 다 사랑하니까. 네, 엄마. 그리고 저는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요? 행복해라. 민지야. 엄마 때문에 내 인생 희생하지 말고 행복해라. 엄마. 엄마는 이미 충분히 살았어. 이제는 내 차례야. 민지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아직 가시면 안 돼요. 아직 할 말이 많아요. 다 말했잖아. 사랑한다고. 그래도 그걸로 충분해. 사랑한다는 말, 그것만 있으면 돼. 저는 민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때 각성 시간이 끝나가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민지야, 이제 또 흐려질 것 같아. 네, 엄마. 다음에 또 보자. 네. 다음 각성 시간에 또 봐요. 그래. 그때 또 머리가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잠깐만. 아직 할 말이 남았는데.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저는 다시 안개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각성 시간은 점점 더 드물어졌습니다. 이틀에 한 번, 사흘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그리고 각성 시간도 점점 짧아졌습니다. 20분, 10분, 5분. 그러던 어느 봄날, 창밖으로 벚꽃이 날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휠체어에 앉아 그것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민지가 제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준호도 와 있었습니다. 엄마, 날씨 좋죠? 민지가 말했습니다. 저는 그저 멍하니 앞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엄마, 저 준호예요. 준호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려 그를 봤습니다. 하지만 누군지 알 수 없었습니다. 엄마,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때 갑자기 제 머릿속이 또렷해졌습니다. 각성 시간이었습니다. 준호야. 제가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준호와 민지가 깜짝 놀랐습니다. 엄마, 엄마 각성하셨어요? 두 사람이 제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제 아이들, 준호와 민지, 너희들, 잘 지냈니? 네, 엄마. 잘 지냈어요. 다행이다. 저는 벚꽃이 날리는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참 아름답구나. 그래요, 엄마. 정말 아름다워요. 민지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저는 느꼈습니다. 이번 각성 시간이 마지막일 것 같다는 것을, 더 이상 돌아오지 못할 것 같다는 것을. 준호야, 민지야. 네, 엄마. 두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엄마가 너희를 많이 사랑해. 저희도 사랑해요, 엄마. 서로 사이좋게 지내라. 너희는 남매잖니? 네, 엄마.
그리고 저는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행복해라. 꼭 행복해라. 엄마. 두 사람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슬프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제가 해야 할 일을 다 했으니까요. 저는 싸웠습니다. 제 존엄을 지키기 위해, 제 삶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이겼습니다. 비록 치매에 걸렸지만, 하루의 대부분을 안개 속에서 보냈지만, 그래도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10시간 중 1시간. 그 1시간 동안 저는 진짜 제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1시간으로 충분했습니다. 여보, 저는 속으로 남편을 불렀습니다. 나 이제 가도 될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 잘 키웠어요. 당신이 남긴 것들 잘 지켰어요. 이제 좀 쉬어도 되겠죠? 벚꽃이 바람에 날렸습니다. 마치 남편이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 수고했어. 이제 쉬어.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각했습니다. 나는 72세 여성입니다. 치매에 걸렸지만 제 존엄을 지켰습니다. 제 삶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제 아이들에게 진짜 사랑을 남겼습니다. 나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나는 자랑스럽습니다. 그리고 저는 마지막으로 안개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 곁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저는 알고 있으니까요. 제가 비록 깨어있지 못해도 그들은 저를 사랑할 것이라는 것을 매일 매순간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민지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눈 내리는 날이면 어머니를 창가에 앉혔습니다. 그리고 매일 말했습니다. 사랑해요, 엄마. 어머니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가끔, 아주 가끔 어머니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마치 들리지 않는 말로 대답하는 것처럼 나도 사랑해, 민지야. 준호도 매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저 준호예요. 오늘도 찾아왔어요. 어머니는 그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왜냐하면 준호는 알고 있었으니까요. 어머니가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을, 그리고 자신도 어머니를 사랑한다는 것을. 그로부터 2년 후, 이옥수는 조용히 숨을 거두었습니다. 민지의 집에서 민지와 준호가 지켜보는 가운데 장례식에는 많은 사람이 왔습니다. 이웃들, 옛 친구들, 그리고 두 남매. 그들은 이옥순을 기억했습니다. 평생을 가족을 위해 헌신한 여성, 치매에 걸렸지만 끝까지 자신의 존엄을 지킨 여성,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을 잃지 않았던 여성. 민지는 어머니의 영정 앞에서 말했습니다. 엄마, 행복하셨죠? 마지막엔 행복하셨죠? 준호도 말했습니다. 엄마, 감사했어요. 저를 낳아주시고 키워주셔서. 두 사람은 함께 울었습니다. 하지만 슬프지만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알고 있었으니까요. 어머니가 후회 없이 떠났다는 것을, 어머니가 끝까지 싸웠다는 것을, 그리고 어머니가 이겼다는 것을. 민지는 어머니의 수첩을 책으로 출판했습니다. 10시간의 각성 -1 치매 여성의 존엄일기. 책은 많은 사람에게 읽혔습니다. 특히 50대, 60대, 70대 여성들에게. 그들은 책을 읽으며 울었습니다. 자신들의 이야기 같아서, 자신들의 어머니 이야기 같아서.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 병에 걸린다는 것이 곧 존엄의 상실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을, 끝까지 싸울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사랑은 모든 것을 이긴다는 것을. 눈 내리는 어느 겨울날, 민지는 어머니 산소 앞에 섰습니다. 엄마, 눈 왔어요. 엄마 좋아하시던 눈. 바람이 불었습니다. 마치 어머니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
고마워, 딸. 민지는 웃었습니다. 사랑해요, 엄마.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눈이 계속 내렸습니다. 하얗고 조용하게, 마치 축복처럼.